안녕하십니까. 한국플루크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는 조용구라고 합니다. 금일 웹세미나에서는 열화상 카메라의 작동 원리, 그리고 측정 방법,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별 올바른 장비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열화상 카메라는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점점 그 활용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건물 외벽 진단이라든지 분전반, 배전반, 그리고 요즘 들어서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지금 국내에 아직까지 들어오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의 체온을 공항 같은 곳에서 사람의 체온 측정해서 이 사람의 발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분야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리 사용이 됨에 따라서 즉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앞으로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구매하신 분들은 올바르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대체로 100%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쪽에 좀 연락을 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대체적으로 열화상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방사율, 이 방사율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열화상 카메라의 정확도를 좌지우지하는 걸 방사율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그 방사율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는데 분명히 열화상 카메라는 빨갛게 나오는데 손으로 됐을 때 뜨겁지 않다고, 이게 왜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뜨거울 수도 있지만 차가울 수도 있는 그런 열화상 카메라의 특징을 알면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설명해 드리고요. 반대로 아직까지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열화상 카메라는 무조건 비싸다, 무조건 1000만 원대 이상을 가야 쓸만한 제품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당연히 모든 전기 제품은 고가로 올라갈수록 더 성능은 좋아지기 마련이지만 사용하시는 분야가 꼭 고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닌 저가로도 측정이 가능한 제품들은 꼭 고가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별로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좋은지 그런 것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일단 이 오프닝이 끝나면 제 PPT로 열화상 카메라,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의 기본이 되는 적외선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에서 이렇게 방사율이라든가 배경온도, 화각 이런 단어들, 중요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LED 모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개발 업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보드 위에 이런 조그만 소자들이 많은데, 이 소자들의 온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제품이 맞는 제품인지, 그리고 배전반으로 자리를 옮겨서 배전반에는 꼭 비싼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저가형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 제품으로 한번 찍어보면서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저희 제품이 저번 달에 새로 출시된 저가형 TI-9095가 새로 출시가 됐는데, 그 중에 모델 하나인 95와 그리고 100 시리즈 중에 TI-110, 그리고 200, 300, 400 고가형 열화상 카메라 중에서 TI-400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한번 차이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그 PPT를 이용해서 그 적외선 이론 및 그 열화상 카메라의 주요 사양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그 열화상 카메라가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적외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그 열화상 카메라에서 사용할 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은 것들, 그런 주요 사양들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우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열화상 카메라가 어떤 장비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그 비접촉식으로 대상 물체의 온도 분포도를 보여주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접촉식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그 접촉식 온도계가 또 따로 있죠. 그 접촉식 온도계는 그 물체에 직접 그 프로브를 갖다 대서 그 물체가 몇 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제품인데요. 접촉식 온도계에 비해서 열화상 카메라가 좀 정확도는 약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사람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고전압이 흐른다든지 이런 쪽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접촉식 온도계는 프로브로 갖다 댔을 때 그 한 지점의 온도만 보여주는 반면에 열화상 카메라는 열 분포도를 다 한 번에 보여줘서 한눈에 어디가 뜨겁고 어디가 차가운지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외선으로부터 감지되는 주파수 반응을 정기적 신호로 바꿔서 이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형상화해 줍니다. 그래서 적외선이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뒤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을 하는데 그 방출된 적외선을 그 카메라 딕텍터로 잡아서 그것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이미지로 형성해 주는 것을 열화상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표면 온도에 따라 방출되는 적외선이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열화상을 표출하게 됩니다. 물체마다 당연히 표면 온도가 모두 다르겠지만 그 표면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적외선도 많이 방출하고 온도가 적으면 적외선도 조금 방출하고 뭐 이런 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열화상 카메라가 구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적외선 이론인데요. 적외선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이란 그 가시광선과 마이크로파 사이에 있는 광선을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절대 온도, 그 섭씨, 일반적으로 저희 섭씨를 많이 쓰죠. 섭씨 마이너스 273도 또는 케빈 온도 0도 이상의 온도를 가지는 모든 물체는 적외선 영역의 광선을 방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외선의 특징은 물체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뭐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물체 안에 뭐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거 온도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는 그냥 표면 온도만 볼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온도를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적외선의 세기는 물체의 온도에 비례하고 방사율과 관련된다. 뭐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체의 온도에 따라서 물체의 온도가 높으면 적외선도 많이 방출하고요. 온도가 낮으면 적외선의 방출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율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방사율뿐만 아니고 표면 상태가 뭐 거칠으냐, 매끄럽냐, 이런 거에 뭐 산화되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이쪽이 가시광선이 되고요. 이쪽 부분이 적외선의 분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적외선의 파장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뭐 표가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자세히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파장은 고온 대역, 장파장은 저온 측정에 활용한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위로 갈수록 지금 이쪽에 지금 파장 대역이 되는데요.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장파장이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단파장이 되는데 이 단파장일수록 이제 높은 온도가 측정이 가능하고 이제 장파장일수록 저온 측정에 활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보이시죠? 그리고 대기 투과율에 따라서 3에서 5 마이크로미터 파장 대역과 8에서 14 마이크로 파장 대역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금 3에서 5 이쪽 부분이죠. 그리고 8에서 14 마이크로미터 파장 대역이 대기 투과율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기 투과율은 말 그대로 대기에 얼마만큼 투과를 잘 할 수 있느냐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기 투과율이 좋을수록 뭐 다른 대기의 여러 가지 이제 방해를 안 받고 뭐 그대로 투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물체의 파장별 복사 에너지는 8에서 14 마이크로미터 파장 대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모래먼지, 연막 등의 상황에서 투과 특성이 좋기 때문에 8에서 14 마이크로미터 파장 대역을 선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 브로셔를 보시면은 뭐 거기에 파장 뭐 7.5에서 뭐 14.5 마이크로미터 뭐 이런 식으로 파장 대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이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열화상 카메라에서 얘기하는 뭐 주요 사양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범위, 말 그대로 측정 가능한 온도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 제품 모두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 측정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도에서 뭐 300도 사이면 이 안에 있는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굳이 우리 제품은 뭐 30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 뭐 해상도만 맞다면 300도 이상의 제품을 굳이 뭐 비싼 값을 더 지불하면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겠죠.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이 측정 가능 범위가 몇 도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IR 해상도 이게 제일 중요하시죠. 그러니까 IR은 적외선의 약자고요. 적외선 해상도 화면 크기 안에 표현되는 픽셀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뭐 TI 90은 뭐 80 by 60, 뭐 TI 100 시리즈는 160 곱하기 120, 그다음에 뭐 TI 400 같은 경우에는 320 곱하기 240. 요건 이제 가로 세로, 그러니까 가로에 픽셀 몇 개, 세로에 픽셀 몇 개,
뭐 이걸 이제 곱하면 총 이 화면 안에 픽셀의 개수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픽셀이 많을수록 당연히 더 선명하고 더 자세하게 온도 분포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0 x 80 픽셀의 경우에는 6400개의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보시면은 온도 측정을 할 때 중앙 스팟의 온도만 위에 온도 표현이 되는데, 그거를 저희 스마트뷰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뽑아서 보시면은 그 모든 화면 안에 모든 점의 온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셀이 낮으면은 그만큼 온도를 볼 수 있는 점들이 더 적겠죠. 그리고 픽셀이 많으면 그 온도 볼 수 있는 화면이 많고요. 그래서 같은 화면이라고 쳤을 때 픽셀이 적은 것과 많은 것은 이렇게 뭐 사각을 그림을 그린다고 표현해 보면 그만큼 좀 더 정교하게 온도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픽셀이 가장 열화상 카메라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고, 픽셀이 높을수록 고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감도고요. 뭐 약자로 온도 분해능, 뭐 NETD라고 하는데 온도 분해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일한 온도 범위 내에 온도 편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낮을수록 선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30도와 뭐 최저 온도가 30도, 최고 온도가 뭐 31도다. 그럼 차이는 1도인데 그 1도를 뭐 0.1도, 예를 들어서 뭐 감도가 0.1도다. 그럼 0.1도로 가르는 것과 0.5도가 열감도면 0.5도로 두 개로 가르는 거는 분명히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낮을수록 더 낮은 온도로 잘게 쪼갤수록 더 선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야각 FOV라고 하는데요. 시야각은 촬영계에 의해 관측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뭐 저희 제품 브로셔를 보더라도 뭐 25 곱하기 25도 곱하기 25, 19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그거는 가로와 세로의 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이 좁을수록 물체가 크게 보이고 넓을수록 작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 지금 TI 200, 300, 400 같은 경우에는 광각 렌즈랑 망원 렌즈를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광각 렌즈는 말 그대로 각이 넓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물체를 볼 때 각이 넓어져 버리면은 그 물체보다도 그 물체뿐만 아니라 그 배경까지 한 번에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화면 사이즈의 광각을 사용하면 그만큼 물체는 더 작게 보이겠죠. 왜냐면은 화면이 사이즈는 똑같은데 광각을 쓰면 더 넓게 보기 때문에 그 화면 안에 그걸 축소시키려면 물체가 작아 보이고, 반면에 망원 렌즈를 쓰면 각이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이 작게 그 물체를 표시를 하면 같은 화면에서 그거를 밖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망원을 쓰면 멀리 있는 제품, 멀리 있는 물체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광각 렌즈를 쓰면 물체를 작게 넓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분전반 같은 경우에 뭐 좁은 공간에 있다. 근데 우린 분전반을 뭐 한 번에 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카메라의 기본 각도로는 표현이 안 된다. 그럴 때는 광각을 쓰면 더 넓게 표현이 되겠죠. 뭐 분전반이 좀 작게 보이긴 하겠지만 더 넓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TI 200, 300, 400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필요에 따라서 광각 렌즈나 망원 렌즈를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순간 시야각인데요. IFOV라고 하고요. 자료를 기록하는 최소 관측 단위는 밀리라디안, 그러니까 각도의 단위인데 밀리라디안이라고 하고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TI 400으로 우리는 뭐 보드를 측정을 할 건데 이 보드에 저희는 소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열화상 카메라 TI 400으로는 어느 정도 사이즈의 부품까지 볼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순간 시야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제품별로 어떤 제품이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졌을 때 그 물체에 제일 작게 볼 수 있는 최소 관측 단위가 몇 밀인지 이렇게 뭐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그런 게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그렇게 같은 화면 내에서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볼 수 있는지 그 조그만 사이즈를 순간 시야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낮은 해상도보다는 고해상도 제품에서 순간 시야각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소 초점 거리입니다. 최소 초점 거리는 말 그대로 얼마만큼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최대로 근접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최대로 근접했을 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리를 최소 초점 거리라고 하고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최소 거리, 제품마다 최소 초점 거리가 다르고요. 초점이
맞지 않으면 측정 온도 값도 틀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디지털 카메라를 보시면 되는데, 디지털 카메라로 뭐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찍는다. 그럴 때 이제 뭐 접사 촬영이라던가 뭐 아웃포커싱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가까이에서 이 물체를 찍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지 않으면 이제 뿌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제대로 물체를 볼 수가 없는데, 열화상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초점이 안 맞으면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최소 초점 거리를 알고 이게 짧을수록 더 가까이에서 작은 물체를 더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PPT 자료가 끝나고 그 뒤에 그 보드를 저희 제품으로 설명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다 최소 초점 거리 다른데요. 타사도 다 다르고 저희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TI-9095는 46cm까지 최소 초점 거리가 46cm고요. TI-100과 105는 1.2m, 그리고 110과 125 같은 경우에는 1.2m 이상일 때는 무한 초점이라고 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고 1.2m에서 15cm까지 근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는 수동으로 링을 돌려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TI-200, 300, 400도 마찬가지로 이제 15cm 이내까지 근접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레벨 및 스팬인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열화상 카메라는 이제 자동으로 온도를 맞춰주기도 하지만 이제 수동으로 온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수동 모드일 때 레벨 및 스팬, 그러니까 레벨과 스팬을 맞출 수가 있는데, 레벨이 무엇이냐면 레벨은 총 이미지 범위 내 이미지 표현 범위 의 위치, 그리고 스팬은 총 이미지 범위 내 이미지 표현 범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열화상 카메라는 지금 최저 마이너스 10도에서 최고 250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죠. 보고자 하는 범위는 80도에서 135도. 그러니까 이 열화상 카메라 화면 내에는 제일 낮은 온도가 80도고 제일 높은 온도가 135도의 온도의 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걸 수동으로 쓸 때는 이 위치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일 때는 이렇게 딱 고정이 되지만 수동일 때는 이 위치를 변경이 가능한데, 레벨이 무엇이냐면 이 135와 80을 고정을 시키고 위아래, 이 지금 편차가 지금 55도가 지금 차이가 있죠. 이 차이를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100도에서 150도, 뭐 100도에서 50도 이런 식으로 이 딱 고정된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레벨이라고 그러고요. 스펠은 표현 범위의 크기, 그러니까 135에서 80을 넓히는 겁니다. 범위를. 그래서 135가 뭐 150에서 50이 되고 이만큼 넓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만큼 좁아질 수도 있고요. 요걸 스팬이라고 그러고, 레벨은 이 고정된 범위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 범위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레벨 및 스팬은 이 수동 모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화면 내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로 이미지 온도 범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안에 온도가,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온도가 높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 나머지 부분들은 좀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높은 온도가 이쪽에 제일 높은 온도가 되는 거고요. 제일 낮은 온도가 이 제일 낮은 온도가 돼서 이 위치 안에 있는 최고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에 비례해서 온도 범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것을 자동 모드라고 합니다. 근데 수동 모드는 무엇이냐면 레벨과 스팬을 수동으로 조절해서 이미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모터의 온도 분포를 보고 싶은데, 지금 이곳이 지금 빨간색,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는 이것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그만한 온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얘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여기를 보고 싶은데 얘 때문에 지금 방해가 돼서 이렇게 온도 분포가 제대로 나와주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카메라를 좀 위로 올려서 얘를 안 보이게 하면 이게 온도 분포가 제대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뭐 피치 모터 사정에 의해서 뭐 이 부분까지 꼭 나와야 된다 싶을 때는 이때 이제 수동 모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동으로 변환을 해서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100도고 이게 만약에 50도에서 60도 사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레벨과 스팬을 정했죠. 그러면 그 레벨을 이 100도고 얘가 50에서 60도이기 때문에 100도부터 100도 이상은 날려버리는 겁니다. 아까 요 범위죠. 요 범위를
뭐 80에서 40으로 한다면 그러면 100도에 있는데 곳은 이렇게 하얗게 날아가 버리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범위만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 모드로 하면 요 내가 원하는 그 온도 그 위에는 이렇게 날려버리고요. 그 내가 보고자 하는 온도만 그 레벨을 설정을 해서 하면 이렇게 이곳 제일 뜨겁고 뭐 덜 뜨겁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화면에서는 빨간데 왜 뜨겁지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화면이 뜨겁기 때문에 만지면 뜨거울 수도 있고요. 뜨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자동 모드이기 때문에 자동이기 때문에 이 화면 내에서 제일 뜨거운 점과 차가운 점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이 제품들의 온도가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뭐 20도 여기가 나머지가 전부 다 마이너스다. 그럴 땐 얘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니, 빨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만졌을 때 25도밖에 안 되지만 얘에 비해서 나머지가 너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가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이고 항상 변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사율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적외선 온도계 이것들은 전부 다 적외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방사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사율은 물체가 외부 적외선 에너지를 흡수 투과 반사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물체들은 표면 상태, 광택이 있거나 거칠거나 산화가 되었거나 등에 따라 흡수 반사하는 에너지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 반사하는 에너지 비율은 흑체 기준으로 실제 1보다 작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체는 블랙바디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사율 1인 이런 물체는 존재하지는 않고요. 이론적으로 외부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고 반사는 절대 하지 않는 물체. 그러니까 얘는 흡수만 하고 반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물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때 방사율을 1로 규정을 하고 요거보다 이제 점점점 반사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방사율이 점점 1에서 0으로 점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표를 보시면 분명은 지금 전부 다 알루미늄, 황동, 구리 뭐 이런 금속류들인데 같은 금속이지만 표면이 매끄럽냐, 거칠냐, 부식이 됐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방사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율이 1에 가까워질수록 반사를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알루미늄을 예로 들면 매끄럽고 거칠고 부식됐냐 따라서 지금 매끄러운 거는 반사가 심하기 때문에 방사율이 제일 낮고요. 거칠거칠하면 그만큼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방사율이 제일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해가 되기 편하게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어떤 물체가 있고 이렇게 에너지를 100% 쏴줍니다. 그럼 이 물체는 흡수한 만큼 방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물체가 100% 흡수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반사, 20% 반사를 시킬 수도 있고 뭐 10%를 그냥 안 먹고 투과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먹은 거는 70%밖에 흡수하지 않았다. 그럼 그만큼 방사는 70%만 방사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TA 반사, 흡수, 투과를 전부 다 합치면 총 100% 에너지 100%가 되고요. 흡수된 에너지에 비례해서 적외선 에너지가 방사가 됩니다. 곧 흡수된 에너지는 곧 방사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 흡수만 하는 물질은 흑체, 앞에 말씀드린 이론상에만 있는 흑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에너지가 100% 들어오면 100%다 흡수되는 요거를 흑체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에너지를 뭐 반사도 시키고 투과도 시키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다 이렇게 방사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두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흑체는 에너지를 100%를 뭐 뿌려주면 100% 흡수하기 때문에 방사를 100% 방사하고 반사, 투과는 0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어떠한 물체를 예를 들면 에너지가 100 들어오면 반사 10, 투과 10 하면 흡수가 80이 되고요. 따라서 방사는 80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방사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방사율은 블랙바디의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100이 들어오겠죠. 100분의 물체의 복사 에너지는 80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80에서 80%가 되고요. 따라서 이 물체의 방사율은 0.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물체의 온도가 100도라면
이 물체 온도가 100도라면 80도로 표시가 되겠죠. 100도에 지금 80%의 방사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실제 온도는 100도고 열화상 카메라로 찍었더니 80도다. 그러면 100도가 나오게끔 보정이 필요하겠죠. 이래서 20%의 보정을 하기 위해서 방사율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방사율을 1로 넣으면 80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0.8이라는 방사율을 설정을 해 두어야 100도라고 올바른 온도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방사율이 전부 다 다르고요. 이 방사율은 뭐 저희 열화상 카메라는 이제 표에서 선택하게도 돼 있고, 그리고 뭐 표에 없으면 뭐 수치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 수치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물질별로 방사율의 고유의 방사율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건 지금 제가 계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접촉식 온도계로 그 물체를 찍어 봅니다. 그럼 접촉식 온도계는 뭐 예를 들어서 80도라고 저기서 접촉식 온도계 나왔고요. 열화상 온도계로 찍었더니 80도가 아닌 다른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물체가 80도이기 때문에 80도가 나올 때까지 그 방사율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움직였더니 80도가 됐다. 그러면 그때의 방사율이 그 물체의 방사율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 저희 TI400 캡처 화면인데요. 캡처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위에는 이제 중앙 스팟 온도, 이 중앙 중심에 온도를 표시하는 56.6도라는 온도를 표시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자동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자동 모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제일 높은 온도와 제일 낮은 온도를 감지를 해서 온도 분포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 두고요. 온도 범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TI200, 300, 400에는 핫 커서, 콜드 커서를 자동으로 탐지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쪽이 지금 높음 핫 커서가 되고요. 이쪽이 낮음 콜드 커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온도가 이 위에 최대 최소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쪽은 날짜, 시간.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입실론이죠. 이 입실론 0.95 이게 방사율이 되는데 주로 거의 0.95로 두고 쓰시면 되고요. 뭐 조금 광택이 있다 이럴 때는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뭐 절연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페인트를 칠하는 거는 뭐 여의치 않을 때는 절연 테이프를 붙여서 찍으시면 방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G는 지금 배경 온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BG라는 건 이제 백그라운드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광택이 있는 물질을 열화상 카메라를 찍었는데 위에 형광등이 있다. 그럼 형광등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물체가 보이겠죠? 그럼 그 형광등이 만약에 반사가 되면 열화상으로 그 물체를 찍으면 그 물체 표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형광등의 온도가 또 따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형광등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찍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제일 베스트지만 뭐 여의치가 않을 때 무조건 형광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만약에 열화상 카메라를 찍어야 된다. 이럴 때는 형광등의 온도가 배경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광등의 온도도 재야 되는데 이러면 좀 일이 복잡해져요. 형광등의 온도를 재려면 또 열화상 카메라로 형광등을 비추고 그 형광등의 뭐 방사율을 또 찾아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거의 맞추실 필요가 없고요. 보통 22도로 놓고 쓰시고 되도록이면 형광등이든 뭐든 반사가 안 되는 쪽으로 찍으시면 되고요. 뭐 꼭 피치 못할 때만 이 수치를 변경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타워라고 있는데, 이 타워 100%, 이 타워는 투과율이라고 하고요. 이 투과율은 뭐 항상 100이라고 두고 쓰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서는 그 물체를 뚫지 못하고 위에 표면 온도만 잴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표면 말고 그 표면 안에 있는 온도를 보고 싶다. 이럴 때는 그 적외선 투과창이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적외선 투과창에 뭐 투과율에 따라서 이 투과율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적외선 투과창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100% 두고 쓰시고, 적외선 투과창을 사용할 때만 이 수치를 변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PPT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에 저희 TI 제품들로 그 보드로 한번 찍어 보면서 어떤 제품이 이 보드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후에는 그 저희 배전반에 같이 가서 이 배전함에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PPT 자료를 가지고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 뭐 적외선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장비별 명칭에 대한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들으셨고요. 지금부터는 장비별로 PPT에 있었던 내용을 접목시켜서 뭐 장비에는 그 명칭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뒤에 보시는 이런 보드들은 뭐 실제로 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비로 측정했을 때 이 보드에 맞는 장비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이제 저희 장비별로 간단한 특징을 한 번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이번에 새로 출시된 TI-95 모델입니다. 90과 95 같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저희 TI-100 이하로 저가형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TI-100 이하 장비다 보니까 해상도는 그보다 좀 낮고요. 해상도는 TI-90이 80x60, TI-95가 80x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상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 TI-125 이상, 그리고 200, 300, 400에는 전부 다 들어있고요. 그 기능인 열정 램점, 그러니까 핫커서, 콜드커서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TI-95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열화상 카메라는 중앙의 스팟점, 이 점의 온도만 위에 표시가 됐는데, 이 TI-95는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열점과 냉점, 그러니까 이 화면 안에서 제일 뜨거운 점과 차가운 점을 자동으로 커서가 잡아주고요. 그 점의 온도까지도 위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으로는 TI-100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열화상만 있고 실화상 카메라가 없다는 게 TI-100과 105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신제품인 TI-90과 95는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90과 95의 차이점이라면 90과 95 둘 다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지만 PIP, 즉 이제 픽처 인 픽처라 그래서 실화상 내 열화상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이 TI-95가 되고요. TI-90은 열화상 또는 실화상 이 두 가지 기능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TI-90은 열화상, 전체 열화상 또는 전체 실화상만 가능하고, TI-95는 전체 열화상 또는 전체 실화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PIP, 전체 실화상 안에 열화상 카메라가 들어가는 그런 기능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장비의 주된 특징이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TI-100보다는 TI-90과 95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TI-100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생각이 있지만 좀 가격적인 면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은 TI-90과 95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런 작은 부품들, 작은 수자의 온도를 측정하실 때는 아무래도 해상도가 좀 낮다 보니까 뭐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뭐 성능을 발휘를 못하겠지만, 뭐 분전반이라든지 이런 배전반, 아니 뭐 건물 외벽이라든지 이런 넓은 분야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설명드릴 거는 이 소자에 대해서 제가 소자를 측정할 때 어떤 제품이 적합할지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소자에는 이 저가형 TI-90, 95보다는 배전반, 분전반 쪽에 95를 사용하면 장비가 적합하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제품 중에 TI-100 시리즈, 그러니까 100, 105, 110, 125,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게 지금 110인데요. 큰 차이점은 기존에 90과 95가 없었을 때는 100, 105는 최소 초점 거리가 1.2m였습니다. 그 말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손을 찍고자 한다. 그럴 때는 이 손과 카메라의 거리가 1.2m로 떨어져야 초점이 맞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손이 뿌옇게 보인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뭐 디지털 카메라로 사람을 찍으려고 하는데 초점이 안 맞아서 뭐 얼굴이 번진다든지 뿌옇게 되는 현상을 보셨을 텐데, 물론 그 디지털 카메라뿐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도 초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100과 105 같은 경우에는 1.2m 이내에서는 초점이 맞지 않아서 좀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 110과 125는 100과 105와는 달리 앞에 이런 초점을 잡는 링이 있어서 링을 돌려서 수동으로 초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0과 105 그리고 90과 95의 차이점은, 100과 105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m까지 초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90과 95는 46cm까지 근접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100과 105보다는 금액도 더 저렴하고 해상도도 낮지만 뭐 열정 램점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든지, 아니면 최소 근접 거리가 1.2m가 아닌 뭐 46cm까지 근접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TI-100 시리즈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TI-110이고요. 뭐 좀 전에 9095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TI-100 시리즈는 해상도가 160 by 12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측정 범위는 TI-100부터 105, 110까지는 250도, 그리고 TI-125만 350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가장 큰 차이점은 100과 105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수동링이 없고요. 지금 95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1.2m 이내에서는 좀 측정이 보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110부터는 그걸 보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링이 있고요. 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흰 점이 있습니다. 이 흰 점이 맞으면 1.2m 이상에서 무한 초점으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고요. 1.2m 이내에서 측정을 하고자 한다. 이럴 때는 이 초점 링을 돌려서 초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과 105의 큰 차이점은 디지털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되고요. 그리고 105와 110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수동 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동영상 촬영이 110부터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차이점은 110과 125 전부 다 동영상 촬영 가능하고, 그다음 200, 300, 400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지만 110과 125는 5분까지밖에 동영상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TI 200, 300, 400은 5분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용량에 따라서 그 동영상 촬영에 가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TI 110까지는 핫커서, 콜드커서 95에 있는 그 기능이 없고요. 125부터 핫커서, 콜드커서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마커라 그래가지고 이 원래는 열화상 카메라가 이 중앙에 있는 점에 온도를 위에 표현을 해주는데 TI 125부터 200, 300, 400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임의의 지점, 세 곳의 지점에 점을 옮겨서 그 점의 온도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TI 400입니다. 현재 저희 제품 중에서는 가장 고사양의 장비고요. TI 200, 300, 400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상도입니다. 뭐 물론 온도 차이도 있지만 뭐 해상도로 장비의 뭐 가격대가 정해지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한데요. 뭐 기본적인 베이스 기능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TI 200은 해상도가 200 곱하기 150, 그리고 TI 300은 240 곱하기 180, 그리고 TI 400은 320 곱하기 240 이렇게 점점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TI 400의 가장 큰 장점은 다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좀 전에 TI 110과 125는 수동으로 초점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TI 200, 300, 400은 뭐 TI 110과 125와 마찬가지로 앞에 수동으로 돌리는 링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점은 앞에 보시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뭐 앞에 TI 10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이 토치, 그러니까 불을 켜거나 레이저, 단순히 그냥 레이저로 어딜 찍고 있는지 포인트만 찍을 수 있는 건데 TI 200, 300, 400부터는 그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포함이 돼서 이 버튼을 눌렀다 떼면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 초점은 이따가 이 뒤에 보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뭐 디자인을 봤을 때는 지금 TI 9095 그리고 100 시리즈는 디자인이 전부 똑같은데 좀 400부터는 좀 디자인이 좀 달라졌죠. 원래는 좀 세로 방식에서 가로 형태로 변했고요. 그리고 TI 200, 300, 400부터는 터치가 가능합니다. 정전식으로 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게도 좀 더 커졌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뭐 핫커서, 콜드커서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변화된 점은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PC랑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장비에서 와이파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노트북에서 무선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플루크 카메라라는 게 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플루크 카메라를 연결을 하면 이 장비와 PC가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진들을 PC로 뭐 케이블을 안 꽂더라도 다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200, 300과 달리 400은 그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원격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장비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누를 필요 없이 PC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400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 200, 300, 400은 그 아이폰에 뭐 앱을 다운받아서 여기에 있는 사진들을 뭐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걸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뭐 이메일로 전송도 가능합니다. 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품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제부터 이 뒤에 있는 소재들을 측정을 할 때 어떤 제품이 뭐 적합한지 한번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저희 제품 가지고 한번 보드에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해상도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 보드의 소자의 온도를 측정할 때는 어떤 제품이 적합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새로 출시된 그 TI95 모델로 한번 이 제품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일단 좀 해상도가 많이 낮다 보니까 지금 제품이 뭐 부품 별로 뭐 깨끗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46cm 이내로는 뭐 측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초점이 많지가 않아서 46cm를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의 온도를 뭐 제로 파악을 하고 싶다, 온도의 변화라던가 이 온도를 측정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 제품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상도 낮을 뿐더러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를 읽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윗 모델인 TI100 시리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건 110이기 때문에 1.2m에서 15cm까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소자는 부품이 워낙 작기 때문에 무조건 가까이 가야 제대로 된 온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I100과 105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m 이내로 들어갔을 때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100과 105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정확한 온도를 알려면 110부터는 110 정도로 올라가야 제품의 온도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측정을 해보면 지금 아까와는 다르게 당연히 해상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좀 부품들이 세세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초점을 맞추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 지금 초점이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품들이 좀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메인 CPU인가요? 이 부분의 온도를 우리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조그만 이 4개 중에 하나의 부품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제품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저렇게 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TI110 같은 경우에는 핫커서, 콜드커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지금 그 부품의 온도를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뭐 사람인 이상 손이 떨리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손이 떨려서 이 부품이 작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새어나간다든지 온도가 정확하게 잡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알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뭐 부품이 작기 때문에 근접을 해야 된다. 근접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동 링이 필요하고 이 수동 링은 TI110, 125, 200, 300, 400 이 제품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품 중에 제일 작은 부품, 이 부품의 온도를 보려면 핫커서, 콜드커서 기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핫커서 기능이 있으면 그 부분의 온도를 잡아서 이것이 몇 도인지 위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손이 흔들려도 그 온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핫커서, 콜드커서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TI400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I400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뿌옇게 지금 초점이 맞지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앞에 레이저 포인터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저런 레이저 포인터가 보이시죠? 레이저 포인터를 눌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이 보고 싶다. 그럼 여기다 조준을 하시고 놓으시면 해상도가 그것에 맞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TI110이나 TI95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4가지 부품 중에 이 중간 두 번째 이 부품이 지금 제일 발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의 온도가 최대값이 되고요. 그 위에 온도가 지금 69도로 잘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핫커서, 콜드커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손이 흔들리더라도 온도를 자동으로 추적을 해서 그 부분이 몇 도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 작은 소자의 제품을 보려면 TI 200, 300, 400 제품이 잘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직접 측정을 하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이거를 하루 종일 장비를 틀어놓고 이 부품의 온도 변화량을 측정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 쪽에는 그 삼각대 액세서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대 액세서리를 걸어서 세워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TI400은 노트북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삼각대 걸어놓고 멀리서 노트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각대를 설치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희 TI400과 지금 삼각대를 설치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TI400을 감싸고 있는 요 삼각대 액세서리만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 밑에 삼각대는 뭐 아무 삼각대나 꽂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요 삼각대 액세서리만 구매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전용 소프트웨어 스마트뷰와 지금 이 TI400을 무선으로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지금 이 화면으로 표현이 되고요. 지금 이 밑에 버튼이랑 지금 똑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TI400으로 이 앞에 보드를 보고 싶은데 지금 초점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버튼이 이렇게 있죠. 검은색 레이저, 밑에 트리거. 그래서 이 레이저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레이저를 누르시면 아까 장비로 제가 누른 것처럼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죠. 눌렀다 떼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초점이 자동으로 맞아졌죠. 여기 초점이 맞아졌을 때 지금 보고자 하는 쪽이 뭐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중앙 스팟심 이쪽에 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점의 온도를 좀 보고 싶다. 그럴 때 지금 위치가 조금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좀만 틀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정중앙에 이 칩의 온도를 알고 싶다. 지금 47.8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저희 기능 중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장비는 터치가 가능하다고 그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화면을 마우스 커서를 두고 한번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터치한 것처럼 똑같이 표현이 되고요. 저희 장비 기능 중에 자동 캡처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뭐 수동으로 뭐 간격, 시간을 조정하고 이미지 몇 개까지 해서 자동으로 캡처를 하겠다. 그러면 시간별로 뭐 시간은 5초든 1분이든 뭐 10분이든 이 시간의 간격을 둬서 그 10분마다 캡처를 둬서 이 중앙에 이 칩의 온도의 변화를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TI400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겁니다. 멀리서도 이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서 배전반 앞에서 이 배전반을 측정할 때 어떤 제품이 용이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그 보드를 측정할 때 어떤 제품을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보드의 소자들은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좀 저가형, 그러니까 좀 저해상도의 제품으로는 좀 보기가 어렵고요. 좀 고해상도의 제품을 쓰셔야 되고요. 좀 몇 가지 좀 필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TI 100 시리즈를 보면 100과 105는 1.2m 이내에서 측정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뭐 굳이 쓰신다면 TI 110과 125, 그러니까 15cm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 두 제품을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그 위에 TI 200, 300, 400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신 판단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배전함 측정을 할 건데, 배전은 뭐 워낙 TI 400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는 뭐 당연히 잘 나오겠죠. 해상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워낙 그 앞에 보여드렸던 소자에 비해서는 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고해상도 제품을 쓰신다면 뭐 당연히 저희는 뭐 당연히 해상도도 좋고 깔끔하게 표현이 되시겠지만, 뭐 그만큼의 뭐 비용이 부담되시거나 할 때는 저가형을 필요로 하실 텐데, 저가형으로 이 배전함을 찍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뭐 측정이 가능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지금 TI 95 모델인데요. 95 모델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TI 90, 95 그리고 100, 105와 가장 큰 차이점은 90과 95는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46cm까지 근접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TI 100과 110은 좀 90, 95에 비해서 고가형이긴 하지만 1.2m 이내에서는 초점 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46cm 한 이 정도까지도 근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90과 95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열정 냉점을 자동으로 탐지해주는 이 기능이 좀 중요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높은 점이 지금 위에 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세 선만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만 지금 이렇게 열이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세 개의 선 중에 뭐 어느 선이 뭐 과부하가 일어나서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이 자동 탐지 기능이 그 선을 자동으로 잡아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선의 온도까지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배전반을 보실 때는 전혀 무리 없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TI 90과 95에는 실화상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실화상 카메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명칭으로는 이제 IR 퓨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최대 IR, 그리고 실화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5에만 있는 PIP, 그러니까 픽처 인 픽처라 해서 실화상 안에 열화상을 넣었다 해서 PIP인데,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선은 이 세 개가 지금 열이 있기 때문에 유난히 띄지만, 선에 열이 없고 모두 다 같은 온도라면 좀 보기 어렵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PIP 모드를 이용을 해서 어느 선인지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는 이 선의 열은 중요치가 않고 이 선의 각각의 열이 몇 도인지를 좀 알고 싶다, 이럴 때는 실화상만을 이용을 해도 온도 표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 선이 몇 도고 몇 도고 이 선이 몇 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를 봐서 온도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하시기 편한 상태로 설정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충분히 뭐 이런 선들 보기 쉬우시겠죠. 그래서 이 장비는 좀 저가형이지만 이런 분전함이라던가 뭐 배전함이라던가 아니면 뭐 건물의 누수, 뭐 어디에 물이 샌다던가, 물이 샌다는 거는 외벽보다는 그 물이 좀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더 파랗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누수를 찾아낸다든지, 아니 뭐 건물 외벽에 뭐 겨울에 예를 들어서 난방을 틀었는데 난방에 어디가 새어 나온다, 이런 거 찬바람이 들어온다, 이럴 때는 뭐 창문 틈새를 보면 좀 파랗게 표시되는, 저온에 표시되는 그런 부분을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넓은 부위나 큰 부위에는 전혀 뭐 무리 없이 뭐 측정이 가능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나 뭐 이거보다 해상도를 조금 더 높은 거를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TI 100이나 105를 보시겠죠. 그럼 이제 지금 이 제품은 TI 110인데 110을 TI 100, 105라고 가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I 100과 105가 되려면 일단 1.2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는 고정 초점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흰 점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건 1.2m 이내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고정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과 105는 1.2m 이내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도 좀 멀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요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100과 105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게 좀 가려지는데, 요게 지금 근접해서 찍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TI 95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를 옆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으로 하시면 좀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해상도는 당연히 4배 더 뛰어나기 때문에 밑에 제품이 더 좋긴 하지만, 지금 TI95 같은 경우는 46cm까지 근접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찾아내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상도는 지금 같은 거리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확실히 같은 거리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높은 해상도의 제품을 굳이 보고 싶다면 TI 100, 105도 뭐 사용 가능하신데, 말씀드렸지만 TI 100에는 실화성 카메라가 없고요, TI 105에 실화성 카메라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하시기 나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런 배전환, 분전환, 뭐 건물 외벽, 누수, 이런 넓은 범위는 저가형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꼭 고가형 1000만원대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플루크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새로 출시된 배터리 테스터기를 백준호 대리가 맡아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배터리 테스터기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고, 뭐 사용 방법, 어떤 분야에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촬영 장소를 협찬해 주신 비센연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플루크의 백준호 대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웹 세미나에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올 8월 달에 새로 출시된 플루크 BT500 시리즈 배터리 분석기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웹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타사 제품이더라도 이런 배터리 측정기 제품을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터리 측정기 제품은 UPS, 비상전원 장치, 혹은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시설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성능 평가를 하게 될 때 배터리의 전압값, 그리고 배터리 자체의 내부 저항 값을 많이 측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배터리의 내부 저항 값이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가 배터리로서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일반적인 배터리 측정기는 모두 배터리의 내부 저항과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든가 병원, 공항, 그리고 군사시설, 변전소, 신재생 에너지 또는 대체 에너지 시설 등에서 갑작스러운 전원 중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미션 크리티컬 시설에서는 이 배터리 분석기 제품을 사용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고장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배터리 분석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준비한 PPT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PPT 자료를 이용을 해서 그 BT500 시리즈 제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BT500 시리즈 새로운 고정형 배터리 분석기는 총 4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T508, BT510, 520, 521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포함된 옵션과 측정 항목에 따라서 옵션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궁금하신 점이 배터리 측정기를 왜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을 하느냐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백업용 파워 설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UPS나 EPS,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 ESS 같은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배터리의 성능 평가 및 유지 보수를 위해서 배터리 분석기를 이용한 그 배터리의 전압, 그리고
내부 저항, 저희가 내부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내부 저항의 측정은 어떻게 보면 좀 필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PPT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업용 파워 설계 대부분은 이제 고정형 배터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산업군으로는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 시설, 쉽게 설명드려서 순간적인 정전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병원이나 공항, 그리고 방송사, 그리고 서버 관리가 필수인 데이터베이스 서버 관련, 그리고 금융사 등이 있고요. 통신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기지국에서 220V 상용 전원을 48V의 전압값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배터리의 측정이 필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틸리티 번전소, 철도 또는 오일 가스 시설, 그리고 풍력 터빈 시설, 그리고 비상용 조명 기구 및 환기 시설에서도 고정형 배터리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BT500 시리즈로 측정하실 수 있는 배터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개요에는 간략하게만 설명이 나와 있지만 니켈 망간, 그리고 니켈 카드뮴,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리튬 이온, 폴리머셀 같은 경우도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하실 점이 생기실 수도 있겠는데요. 배터리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왜 임피던스 측정을 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요 표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 보시는 파란색 부분이 실제로 그 배터리의 정정 용량값, 캐패시턴스 값이 되고요. 아랫부분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배터리의 임피던스, 내부 저항 값입니다. 맨 아래쪽에 표시된 부분이 배터리 셀의 전압 값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면 그 전압은 배터리의 그 수명, 건강 상태보다 얼마나 충전이 됐냐,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 지표고, 배터리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전압은 배터리의 성능 저하를 잡아낼 수 없고,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임피던스 값을 측정하셔서 배터리의 성능을 관리를 하신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이런 배터리의 문제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이 녹색 부분의 서비스 존에서는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캐패시턴스 값이나 임피던스 값, 그리고 전압 값은 초기 상태와 전원 변함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배터리의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체를 필요한 순간이 올 때까지도 배터리의 내부 전압, 그러니까 배터리의 전압 값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사용하시는 배터리가 만약 2V 배터리라고 하시면 실제로 배터리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도 2V가 측정이 되시고, 어느 순간에 배터리의 전압이 방전 종주 전압 이하로 떨어지면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면 배터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터리가 연결된 총 스트링의 출력값, 그리고 전류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순간정전이 발생을 하더라도 비상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배터리들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금전적으로나 인명적으로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측정기, 그러니까 배터리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배터리 셀의 그 내부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부분은 필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들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방전 시험이 그 배터리의 실제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이고요. 일단 그 임피던스 테스트는 배터리가 고장을 일으키는 모든 잠재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전 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배터리의 내부 임피던스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방전 시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 분석기를 이용해서 내부 임피던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 부분 표에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충방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배터리의 충방전 시험, 그리고 방전 시험의 어려움, 그리고 이 방전 시험이 어렵고 또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쉽게 측정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배터리의 내부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방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활선 상태에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 배터리 스트링으로 한 스트링에 만약 배터리가 10개, 20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시면 일일이 스트링을 다 분리하셔서 각각의 배터리 셀을 실제로 방전 시험, 그러니까 충전 후에 방전 시험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링 자체를 분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태, 활선 상태에서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또 방전 전류 자체도 크기 때문에 안전상의 위험이나 에너지 손실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 방전 시험의 다음 테스트 이전에 배터리 수명이 다해서 비상시나 또는 그 저장 에너지를 불러서 쓰셔야 될 때 이 배터리들이 제 성능을 발휘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배터리의 내부 임피던스 측정을 해서 활선 상태에서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때이건 측정이 가능하고, 셀당 거의 3초 이내면 배터리의 전압값 그리고 내부 저항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방전 시험에 비해서 그 짧은 측정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배터리가 부하에 연결된 상태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테스트 신호 자체가 수 미리암페어 정도의 전류값을 발생시켜서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다지 배터리에 데미지를 주거나 열을 따로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방전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측정 방식이 바로 내부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배터리 측정기를 왜 사용하고 어디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왜 그 배터리의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부 임피던스 값을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 그 BT500 시리즈의 좀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품에 관련된 좀 간단한 스펙이라든가 들어가는 옵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터리의 내부 저항 자체는 그 아주 낮은 값, 그러니까 보통 미리옴 단위로 측정을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높은 정확도의 저항과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요. 저희 그 BT500 시리즈는 품목군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내부 전압 그리고 내부 저항을 측정할 때는 그 동일하게 0.001 미리옴의 분해능, 0.001 볼트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 아래쪽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켈빈 티핀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측정에 대한 경고성과 내구성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앞에 티핀 부분은 제가 예비로 티핀이 한 쌍이 더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 중에 핀이 닳아서 더 이상 측정이 불가능하실 때는 언제든지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그 제품의 로터리 스위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배터리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미리옴과 내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리옴과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60V를 선택해서 측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일반적으로 타 제품에서는 요 위에 있는 전압, AC/DC 전압, 그리고 리플 전압, 방전 전압을 측정하시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제품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BT5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다기능 그리고 멀티펑션을 지향하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UPS나 ESS 시스템에서 배터리 자체의 전압과 내부 저항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600V의 교류 전압 그리고 1000V의 직류 전압을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 UPS 장비의 인풋과 아웃풋 값을 한 장비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류기에서 나오는 그 H 성분이 배터리에 들어가게 되면 발열이 일어나서 배터리의 수명에 아주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지금 배터리에 얼마만큼의 H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리플 전압 측정 기능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진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상위 모델인 BT521번에서는 제가 차후에 실제로 보여드리겠지만 액세서리인 커렌트 프로브를 이용해서 400A까지의 AC, DC, 암페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T500 시리즈 4가지 모든 품목은 카테고리 3 600V의 안전 등급을 획득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전압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 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배터리 측정기는 이전까지는 배터리의 단품 셀만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전압값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통 뭐 카테고리 2 등급을 획득을 하거나 이제 아예 카테고리 등급이 없는 그런 제품들이 이제 시중에 팔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사용하시는 우리 고객분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카테고리 3 600V 안전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정기적 사고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장비를 측정하시게 되시면 양손에 프로브, 그러니까 측정 프로브를 짚고 측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제품 본체를 들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장비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어깨 스트랩과 벨트 스트랩, 그리고 자석 플레이트를 제공해서 측정하시는 그 배터리 스트링 옆에 장비를 거기다 붙이시면 자석 플레이트로 인해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몸에 차지 않아도 자석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고정해서 그 디스플레이를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방전전압 측정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하가 연결된 상황에서 배터리의 전압이 얼마만큼 강화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방전 종지 전압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배터리가 일정한 전압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충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가 된 배터리는 저희가 수명을 다 했다고 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이제 방전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고, 또한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임계값, 스레스홀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압의 한계값, 그리고 내부 저항의 한계값을 다 각각 설정하실 수 있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패스, 페일 또는 경고, 워링의 단계로 표시가 됩니다. 후에 설명드릴 그 인터랙티브 프로브에는 그 프로브 자체 LED 등에서 패스일 때는 녹색불, 페일일 때는 빨간불, 워링일 때는 노란색불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BT500 시리즈 4가지 전 품목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측정하기 이전에 측정하시는 어떤 명칭을 입력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측정하실 배터리 수, 그리고 측정 시간, 그리고 그때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런 세세한 프로필을 선택을 하셔서 측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32분의 8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지금 내가 배터리를 32개를 측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프로필상에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 배터리를 찍다 보면 이 배터리를 내가 측정을 했었는지 아니면 하나를 건너뛰고 측정을 했는지 그런 좀 의심이 드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BT5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내가 어떤 배터리를 측정했는지 카운터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측정하시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시게 되면 오토 세이브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측정하는 프로브에도 회색 버튼이 하나 달려 있는데요. 이 측정 프로브 자체에 그 매뉴얼 세이브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품 설정 자체에서 오토 세이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측정하셨을 때 이 프로브에 있는 매뉴얼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그때 측정값,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서 내부 저항, 전압, 그리고 온도가 한 번에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매뉴얼 세이브 버튼을 누르기가 좀 불편하다고 하실 때는 오토 세이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홀드라고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배터리를 측정하시고 나서 측정값이 안정되는 순간, 그러니까 내부 저항값과 전압값이 안정화되는 순간에 자동으로 제품이 그때 측정값을 홀드를 하고 그 측정값을 바로 오토 세이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프로브가 제가 그 PPT 설명을 끝내고 제가 실제로 시연을 해드릴 텐데요. 바로 이번 BT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인 인터랙티브 핸들 프로브입니다. 지금 이 인터랙티브 핸들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의 하단부에 실질적인 그 본체에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가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배터리 ID 카운터의 횟수도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온도, 그리고 배터리의 내부 저항, 전압값이 이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게 되고, 어두운 곳에서 측정을 하신다고 하셔도 이 전원 버튼 옆에 그 조명을 켤 수 있는 백라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도 이 측정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LED 램프입니다. 그래서 패스일 때는 이 부분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페일일 때는 빨간색, 그리고 경고 단계, 워링 단계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 그림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확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 배터리가 패스인지 페일인지 워링인지를 보이스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액세서리로 이 프로브에 달 수 있는 토치 전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배터리가 위치한 부분이 좀 어둡다고 하시더라도 이 전등을 이용을 해서 측정하셔야 될 배터리의 포스트를 정확하게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여드렸던 이 마이너스 그 프로브에 지금 달려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T핀 아랫부분에 적외선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외선 센서를 이용을 해서 저희 똑같습니다. 적외선 온도계와 같은 원리인데요. 실질적으로 배터리 측정하실 때 내부 저항과 전압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바로 온도까지 측정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부분이 이 제품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BT521번 최상위 모델에서는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 같은 ISO 장치에 앱을 설치하시고 앱을 통해서 측정하신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체에서도 보고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고서를 생성하고 그 보고서를 뭐 이메일로 발송을 한다든가 그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한 요 간략한 정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안정성 부분에서 카테고리 3 600V 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어깨 스트랩, 벨트 스트랩, 그리고 좌석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핸즈프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다른 배터리 측정기와는 다르게 그 다기능, 멀티 기능으로 인해서 1000V의 직류 전압, 600V의 교류 전압, 그리고 리플 전압까지 측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사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BT500 시리즈는 총 4가지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BT508, BT510, 그리고 520번, BT521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측정하실 수 있는 가장 최소 분해능은 3mΩ 레인지에서 0.001mΩ이 되고,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값은 3000mΩ이 됩니다. 그리고 측정 반응 시간은 3초 이내고요. 제품 품번에 따라서 지금 측정하실 수 있는 항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위 모델에서는 교류 전압, 그리고 리플 전압 등 온도, 그리고 방전 전압 이런 측정은 좀 불가능하시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인터랙티브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BT 520번 이상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적인 차이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브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 BT 508 또는 510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디스플레이나 이런 음성 지원, 그 프로브에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 프로브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BT 520번 이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 같은 부분에는 재충전이 가능한 3000mAh 리튬 이온 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사의 H사나 M사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던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지금 H사나 M사 같은 타사 모델을 보시게 될 때 내부 저항값과 전압을 측정하실 때는 정확한 정확도와 그런 성능을 보이게 되지만, 일단 안정성 부분에서 H사는 카테고리 2 등급, 그리고 M사는 카테고리 등급이 아예 없고요. 측정 시간 같은 경우도 플루크 BT 시리즈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앞서서 설명드렸던 AC/DC 전압 측정, AC/DC 전류 측정 같은 부분도 타사품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PPT 자료를 이용해서 제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 배터리 측정기를 어떻게 왜 사용해야 되는지의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그 BT500 시리즈 중에 최상위 모델인 BT521번을 가지고 실제로 제품 설명을 드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인터랙티브 프로브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데모 키트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배터리의 내부 저항과 전압을 측정하는 부분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BT500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인 BT521번의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BT521번의 제품 본체고요. 제가 PPT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로터리 스위치를 이용해서 방전전압, 직류전압, 교류전압, 리플전압, 그리고 전류를 측정하실 수 있는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BT521번 모델에는 지능형 프로브, 인터랙티브 프로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적외선 센서부가 달려 있어서 동시에 온도 측정이 가능하시고, 뒤쪽에는 디스플레이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품에서 보시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프로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옆에 보이시는 이 길쭉한 프로브는 그 UPS를 측정하시는 장소 또는 스트링이 설치된 장소가 협소하거나 공간이 깊을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분리를 하셔서 이 익스텐더를 연결하시면 거의 70cm에 가까운 프로브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협소하거나 깊은 곳에서 이 익스텐더 프로브를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프로브는 아마 지금 사용하시는 프로브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4단자 켈비타입 프로브입니다. 이 위쪽에 보시는 프로브는 직류 전압 그리고 교류 전압을 측정하실 때 사용하는 프로브고요. 일반적으로 프로브 자체 핀이 4단자 핀으로 텐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소한 공간에서는 측정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손쉬운 측정을 위해서 2단자 타입의 프로브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것은 이제 전류를 측정하실 수 있는 클램프 센서입니다. 지금 요 위에 체결된 부분과 똑같이 클램프 센서를 제품에 연결하시게 되면 AC/DC 400A까지의 전류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 제품을 실제로 저희 배터리 테스터 키트를 이용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배터리 아날라이저의 데모 키트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배터리가 그 배터리 스트링이 있다는 걸 가정해서 만든 데모 키트고요. 이 데모 키트를 이용해서 이제 플루크 521번의 제품을 사용하고 저희 인터랙티브 기능형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전압값은 1.174V, 저항은 2241mΩ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사전에 이 제품의 임계값, 한계값을 전압은 1V 이상, 저항은 2300mΩ 이하로 제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패스로 지금 표시가 되고요. 지금 인터랙티브 프로브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프로브 자체에도 디스플레이 화면과 같이 배터리의 내부 저항 그리고 전압 그때의 온도값까지 함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면서 제품을 실제로 보시지 않으셔도 프로브의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제품의 양불 판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 상단에 보이시면 녹색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패스라는 신호인데요. 제가 이거를 임의로 페일이 나게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임의로 이제 페일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제품에 보시는 것도 저항이 0.02, 전압이 0.02V, 저항은 9mΩ 정도로 측정이 돼서 지금 페일 상황으로 제가 지금 만들었고요. 지금 프로브에 보시는 것처럼 페일 상황일 때는 아까와는 다르게 빨간색 등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제품에서 실제로 측정값을 보지 않으셔도 프로브 자체에서도 패스 또는 페일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BT521번과 배터리 데모 키트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배터리 스트링의 전압과 내부 저항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을 데모 키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하셨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인터랙티브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전압과 내부 저항 값도 표시가 되고 온도 값도 표시가 되면서 동시에 그 램프를 이용을 해서 패스 페일 판정을 녹색 또는 빨간색 불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고객께서 충분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마 보셨던 프로브 중에서 이렇게 독특한 모양을 가진 프로브를 좀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인터랙티브 프로브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로브가 바로 인터랙티브 프로브입니다. BT520번 이상 모델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적외선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도 측정을 위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밑에 하단 부분에는 디스플레이 부분이 포함돼서 측정하실 때 측정값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PPT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로브 자체가 협소한 공간이나 배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 측정하기 어려우실 때는 그 익스텐더를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 익스텐더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이 나사를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 지금 프로브 상단 부분이 분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프로브를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손잡이 부분만 남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측정이 어려우신 부분에는 이 길쭉한 프로브, 익스텐더를 체결을 해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시 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방식과 반대로 이 프로브를 꽂아주신 다음에 푸실 때와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이렇게 프로브가 체결이 되고요. 반대쪽 플러스극 측정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협소한 공간 또는 깊은 공간에 있는 배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익스텐드 체결이 완료되었고요. 또 똑같이 측정값도 디스플레이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큰 장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배터리 측정기 BT521번에 대한 데모 그리고 제품 설명,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BT521번 같은 배터리 분석기는 배터리의 전압 그리고 내부 저항뿐만 아니라 인풋부, 아웃풋의 AC, DC 전압 측정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AC, DC 전류까지 측정 가능한 제품이며 리플 전압 및 방전 전압까지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배터리 측정기는 배터리 자체만을 측정하는 장비였는데요. BT221번을 구비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멀티미터나 클램프미터, 후크미터가 필요 없이 한 제품으로 전압 및 전류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 평가를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비를 구비하시게 되면 배터리 장체의 성능 평가뿐만 아니라 배터리 전체, 시스템 전체의 평가를 또는 유지 보수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플루크의 백준호 대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